안녕하세요. 지원장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시아사 9강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그 중에서 16세기 동아시아 전쟁이랑 임진왜란 파트까지 진행해볼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수업 진행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강의만 보는 학생들도 있을 건데 이게 새해 첫 강의예요. 그래서 뭐 학생분들 언제 볼지 모르겠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올해 다들 좋은 일만 가득해서 좋은 성과 얻고 원하는 대학까지 입학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어떤 주제가 나오냐? 다들 많이 나옵니다. 역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임진왜란이랑 정묘병자호란이고요. 이 16세기 관련한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아니면 장거정, 중국에서는 장거정 시험에 또 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리고 또 이제 병자호란 이후의 상황. 그래서 그냥 주로 병자호란 이후 청나라 상황을 많이 물어봐요. 이건 그냥 청나라 국가 문제라고 많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번의 난이나 뭐 타이완 정치 세력 주고 너 이거 청나라인 거 알아?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시험에 골고루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어느 주제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이 부분. 그래서 전부 다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최근에 명청 교체가 또 시험에 자주 등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까지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6세기 동아시아부터 보겠습니다. 자, 16세기 당시의 중국은 명나라고 한반도는 중국이고 일본은 센고쿠 시대예요. 그래서 각각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명나라 무능한 황제와 황관이 국정을 차지했고요. 이갑자가 해체되면서 여러 사회 혼란이 심화됩니다. 아시겠죠? 나라가 많이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외적인 침략도 굉장히 많아요. 명나라에서 그걸 북로남해라고 하는데 북로는 북쪽의 오랑캐 그래서 몽골 애들을 의미하고요. 남외는 남쪽의 왜구 일본 해적 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로남해를 한번 살펴볼게요. 주원장이 명나라를 건국할 때 몽골 애들을 만리장성 이북으로 쫓아내 버렸죠. 근데 멸망하진 않고 그냥 몽골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먹고 살기 너무 힘드니까 명나라에게 조공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명나라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토목보의 변이에요. 그래서 명나라 황제가 몽골 오이라트부 이 몽골은 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여러 부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오이라트 부족에게 명나라 황제가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이때 부랴부랴 만리장성을 보수하기도 했고요. 경술의 변이라 해서 몽골 타타르부가 베이징을 포위하기도 합니다. 그냥 북로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남쪽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 이 남해는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 남쪽 해안가에서 많이 일어나요. 여기 한번 누르면 그래서 처음에 일어난 건 닝보의 난입니다. 일본 무역선 애들이 중국 닝보라는 그 해안 바닷가 지역에서 난을 일으켜. 이것 때문에 이제 명나라 애들이 감한 무역을 중단합니다. 감한 무역이 뭐냐?
우리 다음 7단원인 그 경제 파트에서도 자세히 배울 거고요. 밑에 무로마치 맞붙. 잠깐 우리 무로마치 맞붙 때 가만무역 했죠. 근데 가만무역 생각해보니까 가만무역 자세히 설명을 안 해준 것 같아. 가만무역 한다고만 얘기했네. 죄송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댓글이나 카톡 채널로 물어봐 주세요. 아시겠죠? 가만무역이 뭐냐면 명나라랑 일본 무로마치 막부가 공무역을 하는 건데 우리 7단원 가서도 자세하게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감합은 뭐냐면 이 종이를 감합이라 그래. 감합부. 그러면 이 반을 잘라. 근데 정확히 자르진 않고 자를 때 뭐 이렇게 잘라요. 그러면 얘는 중국 애들이 갖고 얘는 일본 그 무역선 애들이 갖는 거야. 그러면 이게 딱 됐을 때 이 두 개 딱 합쳤을 때 딱 맞아 떨어져야만 무역을 허가해줘요. 이해하죠? 그래서 무역 증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 무역 허가증. 근데 그걸 가진 애들만 무역을 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요? 가마부를 갖고 있는 일본 무역선만 중국에서 무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일본 무역선이 능보에서 나는 일으키니까 결국 명나라에서는 일본 애들 안 되겠네 해서 가만 무역을 중단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무역선 및 대부분 왜구들이에요. 왜구들이 불만이 폭발하고요. 무로마치 마푸 때 배웠지만 무로마치 마푸의 중앙 통제가 약화됩니다. 그래서 왜구들이 명나라 동남 해안을 많이 침략하고요. 얘네들은 중국해 그리고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확장해서 밀무역을 훨씬 가담합니다. 이때 한 15세기 닝보이 난 이후에 16세기 후반 왜구를 후기 왜구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명나라 때 닝보이 난 이후에 왜구들의 등장 과정도 자세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명나라의 이 닝보이 난까지 해서 북로남해 때문에 여러 위기가 찾아오니까 결국 이런 거 다 수습하면 돈이에요. 군인들 보내야 되죠. 가서 또 뭐 피해 입은 거 보상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돈이니까 명나라 재정이 약화됩니다. 그래서 장거정이라는 인물이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봅니다. 장거정은 명나라 만력제 때 내각 대학사였고요. 우선 일조편법을 시행해서 세금을 은으로 거둡니다. 자, 일조편법 표현법은 외워두셔야 돼요. 지정언제랑 구분해서 외워야 되기 때문에 꼭 외워야 됩니다. 이거 그냥 선지에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나중에 가서 지정언인지 일조편법인지 헷갈린다고 하면 안 돼요.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어. 시험에 너무 자주 나와. 꼭 구분해서 알아둬야 돼요. 아시겠죠? 세금을 지세, 토지세랑 정세, 인두세로 통합하여 은으로 징수해. 그러면 일조편법은 지세랑 정세만 내는 거예요. 이해가? 이거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러 가지 세금이 많았어요. 뭐 지세, 정세 포함해가지고 뭐 물세 그냥 뭐 땅, 물세 뭐 그냥 잡다한 세금이 너무 많았다고. 방앗간세 뭐 그냥 내가 막 지어냈지만 그런 게 많았어요. 그런 걸 다 없애고 지세, 토지세, 토지 이용 세금이랑 정세, 각 사람에 붙이는 세금만 은으로 낸다고. 이 두 개만 은으로 낸다고. 오케이? 이게 뭐라고? 일조 편법이라고. 이 표현을 통째로 외워두시라고. 알겠죠? 3번 얘기했어. 이제는 이 정도면 외워주겠지?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명나라 재정을 많이 복구합니다. 이 세금을 많이 거둠으로써. 두 번째, 몽골과 강화해요. 몽골 애들 저렇게 쑤셔대는데 공격해 오는데 계속 맞고만 있을 순 없잖아. 그래서 몽골 애들과 강화해서 군사비를 많이 절감합니다. 그리고 위쪽 몽골을 대비하기 위해 만리장성 방어도 강화하고요. 남쪽의 왜구 단속도 강화해요.
그리고 관료들의 업적도 엄격하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거정 때 잠깐 좋아졌지만 뭐 죽고 난 뒤엔 다시 도로 아미타불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한 사람만으로는 결국 극복하기 어려운 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 조선을 볼게요. 조선 전기는 정말 시험에 안 나오대. 그래서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 근데 이제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정명호란 때는 조선의 상황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읽고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한국사 때 다 했을 거예요, 우리 학생들. 첫 번째 15세기 훈구 세력이 전국을 주도했다. 많이 들어봤죠? 근데 16세기 성종 때부터 사람이 정계에 진출했고 정치를 장악합니다. 그리고 애들은 붕당을 형성하고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성리학을 중시했기 때문에 성리학 중심 사회를 구축합니다. 다만 사립 내에서 붕당이 생기는데 이 붕당 간의 대립이 심화되죠. 동인 서인부터 시작해서 노소까지 결국 이렇게 대립이 심화돼요. 그리고 수치 제도의 모순, 세금 제도의 모순이 심화됩니다. 대지주들이 토지 겸병, 작은 땅들을, 그러니까 큰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작은 땅들을 흡수하는 걸 겸병이다 그래. 이해가요? 그러니까 돈 많은 지주들은 돈이 있으니까 그 작은 땅들을 사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자영농들은 작게나마 자기 땅에서 농사를 했는데 그걸 뺏기니까 결국 소작농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방납제가 심해집니다. 방납제 설명을 짧게 설명을 해볼까요? 우리의 세금, 조선의 세금 제도는 조세 공납력이라 해서 공납이 특산물을 바치는 거잖아. 근데 이 예를 들어 내륙 지방에서 해산물을 갖다 바치라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면 결국 문제가 생기죠. 이걸 농민들이 어떻게 구해서 갖다 바치겠어. 그러니까 지방의 사또 수령들이 나한테 돈을 내면 내가 대신 우리 지역에서 나지 않는 특산물들을 사서 갖다 바치겠다. 그렇게 합시다 했죠. 근데 갈수록 사또들이 이거를 너무 비싸게 받아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결국 이 방납을 공납을 위해서 사또에게 돈을 냈는데 이 비용이 너무 많으니까 그 사또에 가서 그냥 저희들이 직접 공납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요. 그때 사또들이 자기들이 얻는 이익이 줄어드니까 그걸 못하게 해. 공납을 직접 납부하게 하는 걸 막는다 해서 방납이에요. 막을 방자거든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또들이 대신 공납을 납부하려고 하는 게 방납제예요. 이해가요? 여러분들 한국사 아니니까 그렇게 몰라도 돼요. 어쨌든 이것 때문에 누가 힘들다? 농민들이 힘들어졌다. 이해가죠? 국방력이 약화됩니다. 우리는 임진왜란 전까지는 큰 전쟁이 없어서 국방력이 약화돼요. 명나라 여진과의 대외관계. 명나라는 조국 책봉 관계를 유지했고요. 여진과의 대외관계는 교린관계. 대전과 위치에서 우호 관계를 유지합니다. 일본과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일본과는 이 무역 관계가 조금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는 알아두면 좋아. 그래서 조선이 15세기 초에 삼포를 개항합니다. 누구와의 무역을 위해서? 일본과의 무역을 위해서요. 그래서 부산의 부산포, 진해의 제포, 울산의 연포를 개항해요. 그리고 1443년 세종 때 개해약조를 체결합니다. 그래서 일본과 조선이 삼포에 설치한 외관을 중심, 삼포에 각각 외관을 설치해. 외관은 뭐 하냐면 일본과의 무역을 담당하는 관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삼포에 설치한 외관, 관청이나 무역소, 무역관청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외관에서 제한된 교역을 전개해요. 근데 이 삼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이 무역 확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가 일본 통제를 강화하니까 삼포 외란이라든지
을묘 외변 등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무역 확대를 요구하면서 약간의 군사적 충돌, 약간의 소란, 개판, 깽판 이런 느낌의 사건이에요. 이때 조선은 외적의 침입을 대비하기 위해 비변사를 설치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일본과 무역과의 관계는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 일본 센코쿠 시대 보겠습니다. 자, 일본에서 쇼군 후계자를 둘러싸고 내란이 발발해요. 오닌의 난입니다. 그래서 이 오닌의 난 시작 이후부터를 센코쿠 시대라고 해요. 일본어로 센코쿠 시대고 일본 발음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전국 시대예요. 전국의 전자는 싸움 전자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 일본 이렇게 있으면 이 지방 세력, 이 지역을 다스리는 애들을 센고쿠 다이묘라 그래. 그래서 걔네들이 서로 옆에 있는 땅들을 차지하려고 싸우는 시대를 센고쿠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유명한 센고쿠 다이묘 3명이 등장하죠.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입니다. 그래서 재밌는 얘기 있죠. 두견새가 울지 않는 두견새가 있어. 새인데 울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소리를 내지 않는 새죠.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성격이 거기서 드러나요. 이 울지 않는 새를 울게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 오다 노부나가는 그냥 가차없이 죽이는 거야. 이 새를 울지 않는 새는 새가 아니다 이러면서.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어떻게든 새를 울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새가 울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 사람의 성격이 딱 드러나요. 오다 노부나가는 화끈한 성격이고 되게 불같은 성격인 거죠. 그리고 오다인데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잔머리라 해야 되나? 전략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았던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원하는 일은 요령 있게 해내는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죠.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인내심이 정말 강했대요. 그래서 결국 끝까지 기다렸다가 에도 막 불수습한 게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성격이 두견새 일화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재미를 해봤어요. 이렇게 센고쿠 다이묘들끼리 서로 싸우는데 내가 더 강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총을 도입합니다. 총이에요. 누구로부터? 포르투갈로부터. 이거 시험에 4,000번 나옵니다. 알아두세요. 연도까지. 그리고 나가시노 전투가 1575년에 발발합니다.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조총 부대랑 도쿠가와 이에야스 연합군이 타케다 가스요리의 기마 부대랑 맞짱 떠서 오다 노부나가가 이겨요. 여기가 이겨. 근데 오다 노부나가가 부하한테 배신당해서 죽어요. 그걸 혼노지의 변이라고 그래. 시험에 안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다 노부나가 다음으로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의 부하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뒤를 이어서 센고쿠 시대를 통일합니다. 1590년이에요. 자, 그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정책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병농 분리예요. 병사와 농민을 분리하는 거야. 그래서 무사와 존인을 상인이라고 하거든요. 는 조카마치. 이 8단원 서민문화 파트에서 자세히 설명해 줄 건데 조카마치는 일본의 계획 도시예요. 그래서 무사와 존인들은 그 다이묘 성 주변에 있는 조카마치에 살고요. 농민은 농촌에 거주해. 그리고 농민들은 무기를 몰수하고요. 신분 이동은 금지시켜요. 그러니까 신분을 딱
정해놓는 거야. 농민은 평생 농민, 무사, 병사는 평생 무사. 알겠죠? 그래서 농민들의 신분 이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신분 이동도 무기도 몰수하고 신분 이동을 아예 원천 봉쇄하는 거죠. 이 병농 분리 정책은 에도 막부 때까지 유지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토지 조사를 했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좀 한 1, 2년 사이에 기출에 나왔던 개념들은 이렇게 좀 직접 문제로 또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진짜 나왔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으니까 좀 자주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자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25학년도 2년 전 구모 4번에 나왔던 거예요. 애들 이거 장난 아니게 많이 틀렸습니다. 보면 100여 년 동안 여러 국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게 생코쿠 시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 국으로 쪼개져 있었다. 수레와 바퀴폭이 같지 않았다. 그래서 그리고 나는 주군의 뒤를 이어 이 땅을 통일했고 대륙 정벌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 수레 바퀴폭과 문자가 서로 같지 않았다. 그래서 도량형 수레 바퀴폭에 도량형이 포함돼요. 도량형은 그 수치 단위야. 우리로 치면 센티미터, 뭐 길이의 단위든 무게의 단위든 여기에 다 포함돼요. 그래서 바퀴의 단위, 바퀴의 크기, 뭐 수레의 단위, 길의 폭 이런 걸 다 통일을 하는 거지. 그리고 토지 단위도 통일을 해요. 그래서 토지 단위를 토지 단위, 토지 크기 사이즈를 통일을 해서 세금 기준을 마련합니다. 이 지역에선 얼만큼 세금을 걷겠다. 이 지역은 얼만큼 세금을 걷겠다. 이런 기준을 다 마련을 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도량령과 토지 단위 통일하는 것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업적으로 알아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까 그 문제 마저 얘기해줄까? 이거 애들이 왜 틀렸냐면 여러 국으로 나눠져 있다. 수레와 바퀴폭과 문자가 서로 같지 않았다. 이거 보고 애들이 누구 골랐겠어요? 진시황 걸 찍어버린 거예요. 죄다 이거 찍어버려가지고 2번 찍어서 다 틀렸어요. 엄청 틀렸어. 그래서 이 문제가 진시황이 아닌 이유까지 제가 써놨거든요. 요거는 기출문제 풀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16세기 동아시아는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아시겠죠? 자, 임진왜란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임진왜란의 배경 보겠습니다. 이 전쟁 같은 경우는 배경 전개 결과 임진왜란 이후는 또 따로 뽑아놨어요. 그래서 배경 전개 결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이 흐름이 한눈에 딱 보이니까 훨씬 학습하기 좋을 거예요. 임진왜란 배경 살펴보겠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센고쿠 시대를 통일했어요. 그래서 그 히데요시는 물론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킨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그리고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있어요. 근데 왜 했냐? 첫 번째는 전쟁을 했을 때 센고쿠 다이묘들, 다른 센고쿠 다이묘들을 보내서 걔네들의 군사력을 좀 약화시키려는 의도도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 걔네들 군사력 힘이 빠지면 자연스럽게 히데요시의 권력이 강화되겠죠. 그런 의도도 있었고요. 또 명나라와 무역 확대 요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임진왜란의 목적은 명나라를 치러 간 거잖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 본인은 좀 과시하려는 경향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은 당시 이제 일본의 통신사를 팔곤해서 일본의 상황을 봤는데 이 이야기 유명하죠. 이때 김성일이랑 황윤길이라는 인물이 일본에 갑니다. 근데 김성일은 조선이 일본이 침략하지 않을 거라고 하고요. 황윤길은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것이라고 했죠. 근데 봐봐, 여기서 이걸 채택을 하잖아. 이 뭐겠어요? 인간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잘못됐어. 그래서 살다 보면 저도 그래요. 저도 누가 나한테 듣기 싫은 얘기 하면 싫죠. 근데 결국엔 그게 다 저를 조금씩 발전시키는
얘기더라고. 나를 좀 더 좋게 발전시키는. 그러니까 그거를 더 넓은 마음으로 그래. 근데 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를 좀 내가 고쳐줬으면 하는 이야기들을 해줬을 때는 내가 좀 받아들이고 발전하려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꼭 내 귀에 내가 듣기에 좋은 얘기만 듣는 건 결국 나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똑같아. 이거를 안 온다는 얘기가 사실 기분이 좋잖아. 왕 입장에서도 그렇고 다른 관료들도 일본이 안 온대요. 그럼 아무 준비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놉시다. 이러는 게 얼마나 편해. 근데 결국에는 그게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늘 그런 생각을 한번 갖고 살아봅시다, 우리도. 저도 그래서 늘 하려 하고 있어요. 누가 나한테 피드백을 해주면 반영해서 좀 더 나아가 보려고 한다. 이런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당연히 쉽지 않아요. 약간 조금씩 연습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본은 결국 침략을 합니다. 우리는 명나라를 치러 갔더니 조선은 길을 내거라. 그게 정명가도죠. 조선은 당연히 거절하죠. 그래서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가 부대가 부산에 상륙합니다. 일본 애들은 조총을 활용해서 부산진 전투에서 승리해요. 그리고 한성, 서울, 평양이 함락됩니다. 선조는 조선은 그 의주까지 피난 가요. 유명하죠, 여러분. 이때 이순신이 한산도 대첩에서 승리하면서 일본군 보급로를 차단해요. 그래서 일본 애들 여기서 와서 이렇게 올라가잖아. 서울 찍고 평양까지 가는데 여기서 이렇게 보급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순신이 딱 끊어버리는 거죠. 그 남해안에서. 그래서 일본군 보급로를 차단하고 조선 전국에서 의병이 활약을 합니다. 이때 의주까지 피난을 간 선조는 명나라에게 참전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참전을 해요. 명나라는 왜 참전을 할까? 우선 한반도도 명나라 속국이니까 보호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이미 한반도는 거의 잡아먹혔고 여기 라오통반도랑 중국 본토가 뚫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단 중국 땅을 보호하기 위해 참전을 했다. 그리고 임진왜란이 동아시아 국제전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명나라 참전 이후에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고요. 그런데 이제 명나라군이 또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합니다. 전쟁이 교차 상태에서 빠져요. 그냥 질질 끌린다는 얘기예요. 서로 누가 승기를 잡은 쪽이 없이 그냥 서로 질질 끌려요. 그래서 명나라 제1호 강화 협상을 시작해요. 조선은 반대. 근데 일본이 무리한 강화 조건을 내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협상이 결렬돼요. 일본이 제시한 강화 조건은 아래 7가지입니다. 근데 요 두 개가 시험에 지금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명나라 황제의 공주를 일본 천황의 후주로 삼는다. 명과 일본 양국의 정권 대신이 통교를 서약하는 문서를 교환한다. 조선의 남부 4도 경상, 전라, 충청, 경기를 일본에 할양한다. 조선의 왕자가 대신 일본에 볼모로 보낸다. 명과 일본 간에 감한 무역을 제기하여 관성과 상선을 왕래하도록 한다. 일본 포로가 된 조선의 두 왕자와 대신을 소환한다. 조선의 중신이 일본의 영원한 항복을 서약한다. 너무 일본 입장에만 좋은 명나라와 조선은 너무 얼탱이 없는 아주 과한 요구죠. 그리고 이게 안 되니 1597년 히데요시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게 정유재난이에요. 근데 이제 히데요시가 금방 죽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그 기록을 보면 나머지 일본 군인들은 정말 전쟁하기 싫어했어.
얼른 집에 가고 싶다고 난리가 나냐 난리가. 그러니까 히데요시 죽으니까 일본군 뒤도 안 돌아보고 일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들 그냥 일본군 철수해요. 근데 이때 또 이순신의 활약도 있었고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임진왜란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임진년에 일어난 외놈들의 반란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은 이렇게 마무리돼요. 결국 제일 피해본 건 누구예요? 조선이지. 조선 땅에서 전쟁을 했는데 조선이 제일 전쟁 피해를 보죠. 그러면 임진왜란 이후에 동아시아 각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나라 재정난이 심화돼요. 어쨌든 명나라도 일본의 병력을 파견했기 때문에 그 병력을 위한 비용도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재정난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돈을 또 메꾸려고 각 지방 환관을 파견해서 세금을 좀 과하게 걷고요. 광산도 과하게 개발해. 그리고 신사층이나 환관들이 너무 그 세금을 많이 걷어. 결국 농민 붕괴가 좀 많아지죠. 그리고 좀 국방력을 강화해 보기 위해서 홍위포라는 대포도 네덜란드에서 수입합니다. 자, 조선 보겠습니다. 전쟁 피해가 너무 극심했고요. 재정이 악화돼요. 그래서 공명첩을 발급합니다. 이게 공명첩이 뭐냐면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이라 해서 공명첩이에요. 여기다 이름을 쓰면 명예 관직을 줘. 사실 실질적으로 아무 권한도 없고 아무런 역할도 없는 관직인데 그냥 이걸 정부에서 돈 주고 팔아. 그러면 천민들은 여기다 이름을 쓰면 관직을 얻는 거죠. 명예 관직. 아무런 역할도 실무, 업무도 없는 관직인데 어쨌든 평민들이 여기다 이름을 쓰면 관직을 얻어요. 그럼 뭐가 돼? 양반이 되죠.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팝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요. 훈련동함이라는 군대도 창설을 해요. 명나라 숭배의식이 강화됩니다. 우리 제조지은이라고 하죠. 망할 뻔한 나라를 명나라가 구해줬다. 그래서 명나라 황제를 묘시기에 만동묘를 세웠고요. 관우 숭배 사상을 명나라로부터 유입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묘에 가니까 진짜 이거 있대. 아니 서울 동묘역에 가니까 이 관우를 모신 동묘가 진짜 있어. 그래서 동묘인가 보다. 처음 가봤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그 명나라 군인들 관우에 빗대서 관우 숭배 사상도 많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부분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일본과의 교류. 그래서 이에야스가 밑에 보면 1603년에 에도막부를 수립하죠. 이에야스 에도막부는 계속해서 조선과 친하게 지내려고 해요. 그래서 조선이 1607년에 회답 겸 세완사라 해서 일본 화친 요청, 일본이 다시 이제 전쟁 이후에 잘 지내보자 했기 때문에 화친 요청과 포로송환, 일본의 포로송환을 위해서 회답 겸 세완사를 파견합니다.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을 했고요. 1607년 조선과 일본 국교를 재개했고 1609년 기유약조를 체결해서 조선이 스시마를 통해 에도막부와 무역을 재개합니다. 그리고 통신사를 파견해요. 1607년부터 1812년까지 목적은 학문 문화 교류, 양국 우호 관계 유지, 일본 국정 탐색을 위해서 조선에서 일본에 파견하는 거야. 통신사도 재작년 수능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성에서 출발해서 부산을 거쳐서 일본에 도착을 했다. 기유약조가 체결되기 2년 전인 1607년부터 약 200년 동안 12회에 걸쳐 파견되었고요. 우호 관계의 상징이 되었고 학술과 문물 교류를 촉진했다. 통신사죠. 그래서 통신사도 등장했다. 이 개념까지 잘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보겠습니다. 임진왜란에서 많은 군인들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남은 무사들과 농민들이 세금을 부담해야 되고 또 노동력도 부족하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조선인들을 포로 잡아 인력난을 해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점, 에도막부가 수립돼요. 그래서 이 세키가하라 전투, 히데요시가 죽었잖아요. 그 뒤에 권력자를 두고 결국 다툼을 하겠죠. 이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서군의 이시다 미스나레와 동군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맞짱을 뜹니다. 그래서 이에야스가 이겼죠. 그래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에도막부를 수립합니다. 1603년에. 그래서 저는 이에야스가 한 말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길어요. 사람의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나그네와 같은 것이래요. 서두르지 마라. 무슨 일이든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 굳이 세상 일에 불만을 가질 일이 없다. 마음의 욕망이 생기거든 공궁한 때를 생각하라. 인내는 무사장구의 본문이니 분노를 적으로 알라. 이길 줄만 알고 질 줄을 모르면 해가 그 몸에 이른다. 자신을 책망할지언정 남을 책망하지 마라. 미치지 못함은 지나침보다 낫다. 풀잎 위에 이슬도 무거우면 떨어지기 마련이다. 이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멀리 보고 꾸준히 끈기 있게 다가가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요. 그리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수능은 긴 싸움이잖아요. 1년을 공부해야 되는. 그래서 순간의 성적, 순간의 모의고사 성적, 그리고 순간의 공부에 대한 거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그 순간순간에 너무 욕심내지 말고 수능을 보고서 차근차근 한 단계 한 단계 학습해 나가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다 보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후금 보겠습니다. 누라치가 팔기제를 정비를 하고 여진족으로 통일해요. 그리고 1616년 후금이 건국됩니다. 수원 허투하려고요. 그 다음 임진왜란 도중 그리고 임진왜란 이후에 문물 교류가 많이 활발해져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제가 빈칸 뚫어둔 부분만 지금까지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근데 어쨌든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이 주제 자체가 시험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밑줄친 부분 이외에도 당연히 등장할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명나라에서 조선은 심운용이라는 사람이 명나라에서 조선으로 넘어와요. 정유재란 당시 조선에 파견된 명나라 장수인데 조선에서 궁궐축조 사업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사람 볼게요. 항외라에서 임진왜란 중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을 항외라 그래. 대략 1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리고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인물은 김충선이라는 인물이죠. 일본인인데 일본인 이름은 사야가예요. 근데 조선에 넘어와서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받았어. 얘도 항해 출신이고요. 조선의 화약제조법, 조총사격술 등을 전파합니다. 그리고 이때 고추나 신작물 등 담배 같은 신작물이 전래되기도 해요. 그럼 조선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문화재가 약탈돼요. 그래서 도자기, 서적, 금속, 활자 등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고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유학자, 도공, 목수, 한지 제작공, 인쇄공 등 많은 문화예술가들을 다 끌고 가요. 도공 중에 이삼평이라는 인물이 일본으로 끌려가요. 그래서 임진왜란 도중에 끌려가서 일본에서 아리타 자기를 생산하고요. 강항이라는 유학자도 정유재라는 중 끌려가서 후지라 세이카와 교류를 합니다. 김환이라는 인물은 임진왜란 중 일본에 끌려가서 일본의 행정, 재정 업무에서 활약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야 하면 임진왜란은 끝이 나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임진왜란은
그래서 16세기 동아시아부터 임진왜란 배경 전개 그리고 이후까지 잘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다음은 정밀병자 호란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